네, 안녕하십니까. 그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그 패널분들의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에 관한 견해를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 현장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참여분들과의 이제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혁신지원 사업단장을 맡고 계시고 전문대학 교수학습 발전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신 김정숙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여자대학교 기획부처장이시고 혁신지원 사업단 단장을 맡고 계신 류미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일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IR에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윤태복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보건대학교 대학교육혁신단 단장을 맡고 계신 이희경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기조 강연을 해주신 주식회사 휴넷의 홍정민 연구소장님 다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론의 좌장을 맡은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용순 교수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입니다. 좀 전까지 이제 이 홍정민 소장님께서 기조 강연으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서 전문가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교수 입장에서 전문가의 이 지식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패널 분들께서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에듀테크에 대해서 미래 교육의 열쇠다, 차세대 교육이다, 교육의 혁명이다, 이런 말들을 정의해서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참석하신 패널분들께 이 에듀테크에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발표는 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교수학습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대전보건대학교 김정숙 단장님께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대전보건대학교 김정숙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혁은 교육 현장에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몸으로 느끼고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화두는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교육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또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 혁신과 교수 학습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애써 적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는 전문대학생 코로나19 극복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미력하지만 함께 동참했는데요. 전문대학생들의 학업 동기와 흥미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학습자 간의 격차가 엄청 커지고 기존에 잘했던 학생들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여전히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 있고 중간 계층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흥미 부족, 전공 흥미, 적성이 여전히 불일치되는 상황과 함께
대학의 학습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혁신지원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 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부족했구나라는 자기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비대면 실습에 많은 어려움들을 학생들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에 집중하기 어렵다.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이 어렵다. 무엇보다도 실무 중심인 전문대학에 있어서 실습 수업이 너무 어려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주도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기야는 학업 중단에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교수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오늘 홍정민 소장님을 통해 발표를 통해서 에듀테크가 이런 우리 교수자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구나. 아니 대안을 넘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 이후 우리가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 방법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대학에서 교육적 도구로서 내용적 측면에서 에듀테크는 확산되어져야 되고 널리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부의 최근 종합 계획을 보면 인공지능이나 가상, 증강, 현실 최첨단 에듀테크 교육을 2024년도까지 초, 중, 고 모든 학교에 구축하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첨단의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도를 들었을 때 전문대학도 초중고의 중등 교육을 넘어서 고등 직업 교육이 사회적 책무로 인해서 저희가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혁신 분야에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됐지만 모든 햇살은 공평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이런 재정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한 대학들의 교육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 고등 수준의 전문 대학에서도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학습 활동에 참여와 교육 성과를 제고하고 교수자로 하여금 교수 영역 외 행정적 사전 준비라든지 평가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듀테크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에듀테크가 저희 학교에 선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처음 이러닝 수업이 원격 교육이 되면서 교수학습 지원 센터장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심장 쫄깃이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학생들의 원망과 시비, 교수님들이 수업 구동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숱한 사정들을 교수학습 지원센터장으로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 구현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광 통신망의 구축이라든지 또 컴퓨터의 활용을 에듀테크가 기반이 되는 이런 사용 높은 컴퓨터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시스템이 그때는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1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교수자들과 대학이 구성원의 요구와 또 학교의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해서 애쓰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비전인 교수님들에게 이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전폭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대학에도 많은 실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전임 교수님 외에 비전임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실습이나 이론 수업에 참여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학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인 교수님들과의 끊임없는 요구도 파악과 공감도 또 홍보, 정보 공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에듀테크 교육 전담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기술 디지털 업무 부서와 내용적 측면을 다루는 콘텐츠 내용을 다루는 교수학습 지원센터, 그리고 이것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교육센터의 세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서가 협업하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서버의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협력과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이 돼야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에듀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환경 분석과 또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런 에듀테크가 되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치유생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8개 대학에서 VR을 기반으로 한 국왕 해부학 교육 과정이 공유되고 교육 콘텐츠가 공유되고 널리 활용되는 사항은 전문 대학에서 에듀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대학이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8개 대학의 우수한 교수님들께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눈물겹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학습 측면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도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교수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비동시적 수업이든지 혹은 동시적 수업이라든지 다 중요한 비대면 수업입니다. 그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수자, 학습자, 상호 간에 있는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서 저희가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줌이라든지 MS 팀즈를 활용하면서 패들렛이라든지 퀴즈 앤 쇼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간호보건 계열에서는 퀴즈 앤 쇼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습자의 흥미와 실제적인 동기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앱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교수자가 이런 어떤 에듀테크를 잘 교과의 특성을 활용해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1교시 수업에서 모든 수업 과정에서 에듀테크를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자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학습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두 가지를 배워서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교수자에게 필요한 시대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수자의 부지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LMS에서도 다양한 질의 응답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과제들을 통해서 오늘 배운 수업 내용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를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누르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빨리 해소해주는 교수자의 케어가 필요하고 과제에 대한 즉각적인 채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잘했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보완적인 측면에서 에듀테크는 굉장히 교수자로 하여금 수월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께서 배우시고 도전하시고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듀테크는 저에게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제공해주고 또 결과물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과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습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제감이 있는 교수자와 함께하는 수업이라는 실제감이 있는 수업에서 에듀테크의 적용과 활용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교수자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이것을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정민 소장님 같은 이런 전문자들께서 기술적인 것을 개발하고 또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실제 이것을 체득해 나감으로써 본인의 수업에 적용해 나가는 교수자의 교육 철학과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듀테크의 방점은 저는 에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교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온 학생들은 전 인생을 걸고 우리 대학, 우리 학과 그리고 교수자를 바라보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에듀테크, 이제는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갖춰야 될 디지털 역량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또한 강조되어야 될 점은 교수자의 교육 철학입니다. 우리의 수업의 중심에 학생이 그 초점 가운데 있고 그 학생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이제 5분을 가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전문대학 교수학습 발전협의회에서 우수 교수 혁신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정년을 3년 앞둔 교수님께서 게이미피케이션을 본인의 수업에 활용해서 학습자들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훌륭하게 수업한 사례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패들렛을 통해서 담벼락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쭉 올리고 알리오를 사용한다든지 퀴즈앤쇼를 통해서 다양한 앱들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 노력과 수고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교수님, 이거 하시려고 애쓰셨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저 정년 3년 남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디지털 에듀테크 역량을 갖추는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교수자의 마인드와 학생을 향한 철학이 중요한 것이다. 나이가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에듀테크에 대한 실제적인 수업 활용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쓸모있는 교육, 효과성 있는 교육이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5분을 조금 넘기셨는데요. 예. 에듀테크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내지는 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에듀테크를 교육에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역시 저희 현재 추진해 온 그 혁신 지원 사업의 교육 혁신 분야가 영역이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직접 교육 혁신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고 추진해 오신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대구보건대학교 이희경 교수님께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보건대학교 대학교육혁신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희경입니다. 저는 그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혁신사업단의 단장 아니냐 이런 인사를 자주 받는데요. 현재 대구보건대학의 대학교육혁신단은 교수학습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원격교육지원센터 두 개를 아울러서 이제 관장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장을 맡기까지는 2009년도에 그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시작하는 그 연구대회에 출품을 하게 됐고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지원해서 대회 나가는 걸 준비를 돕다 보니까 교수학습 지원센터장을 2012년부터 6년간 맡아서 이제 여러 대회 지원하는 교수님들 수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리고 그 6년을 마치고 나서 공교롭게 또 제가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 그 연구위원으로 고등직업교육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
2년간 근무를 또 하고 이제 3월에 복귀하면서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그 홍정민 소장님의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가 저는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그 중심에서 계속 생각하고 또 실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홍정민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주제 전반에서 저는 3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한 개는 에듀의 기술을 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에듀가 먼저고 기술이 그 기반을 이렇게 맞추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교사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게 뭐 초등학교는 아까 0.44였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1% 정도였고 대학 교수는 조금 그보다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에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이면에는 모든 교수님들이 정말 그 MZ세대를 맞추기 위해서 디지털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아까 홍정민 소장님 발표하신 첫 장에 그 나왔던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 2년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개월 만에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뭐 일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라질 수 없는 거죠.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장소에 오기로 했었는데 야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수업에서 기말고사를 대신한 발표 수업을 했는데 이 발표 수업에 와야 할 학생 중에 한 명이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가지고 검사를 받고 시험에 못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는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줌 수업하고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하고 연동을 해서 그래서 뭐 무사히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전문대학의 그 혁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 현재는 모든 교수님들이 이 중앙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과거에 이제 제가 신임 교수였을 때 그 선임 교수님 중에 그 교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면 선임 교수님들이 그러셨어요. 당신이나 많이 배우고 나는 이제 나갈 사람이니까 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버티시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 거의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신임 교수이건 또 오래된 교수님이건 모든 교수님들이 특히 전문대학 교수님들은 정말 발빠르게 혁신의 그 중앙에 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그 어제 다녀가신 김일수 국장님이 이제 함께 그 연구소에서 같이 활동하는 동안 마이스터 대학이 2013년도에 한국영상대학의 그 최정수 교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연구가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마이스터 대학이 통과를 했고 시범대학도 선발이 됐고 또 그 이면에 그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김일수 국장님 정말 힘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그 마이스터 대학의 기반이 되는 고등교육법도 개정이 돼서 올 3월부터 이제 저희가 전문대학도 학사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 석사까지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희망하면 마이스터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문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반 대학도 어렵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일반 대학이 96% 그리고 그 지방의 대학이 92% 그리고 전문대학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이 86%, 비수도권의 전문대학이 82% 이렇게 제가 수치를 봤는데 지금 정말로 이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진짜 기본적인 학력 인구의 감소 때문에 이 전문대학이 전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학생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교수법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없어서 지금 못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공유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학교를 줄여야 되고 학생 수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이 흩어져 있는 여러 자원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공유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시점에 와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그 교육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지금 그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 속해 있는 그 한국직업교육 고등직업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대학에 참여하는 전문대학이 45개 대학이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죠. 열심히는 하고 있고, 지금 오늘 홍정민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문대학이 지금 방법적인 면에서는 다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러닝과 마이크로 러닝, 그다음에 가상교실, 여기에 플립 러닝까지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플립 러닝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 동감하고요. 실제로 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지금 원격 교육에 몰입을 하면서 플립 러닝은 약간 뒤로 지금 주춤하게 갔지만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플립 러닝을 그 2016년부터 저희 대학에 도입을 해가지고 한 50개 강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계속 그 전에, 이런 코로나 시대 되기 전에. 그때 성과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일반 교수님보다 플립드 러닝을 이렇게 함께 수업에 적용하는 교수님들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교실에 오기 전에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모바일이든 PC든 이용해서 오늘의 공부할 주제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뭘 준비를 해가야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가 높아지고 교수님들의 강좌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은 아까 저도 이 얘기는 좀 처음 들었는데요. 75초, 34초 이런 진짜 초단위라기보다는 플립드 러닝은 한 10분 이내, 아까 마이크로 러닝 말씀하신 5분 이내, 그 정도 선에서 전체를 핵심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교실에 오기 전에 오늘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수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또 그에 관련된 교재라든지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서 와서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거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더라도 정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이미 다 기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학습 효과 피라미드에 의한 그 여러 가지 1:1 코칭 같은 거 적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튜터링 사업을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적용을 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학년의 학생들이 저학년의 학생들을 본인이 배웠던 공부를 본인이 배웠던 거 이상으로 가르치려면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30분간 후배를 만나기 위해서 본인은 3시간, 4시간을 준비를 해서 공부를 그러면 복습도 하게 되고 당연히 본인의 학습의 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배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대학이다 보니까 국시 준비를 하는 3학년이 대상이 될 테니까요. 이 3학년들이 본인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찾아서 자율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것을 후배에게 다시 가르쳐 봄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아까 수치로 보여주셨던 90%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지금 보통의 교사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주 평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이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많이 도입이 돼서 이미 뭐 약사가 필요 없고 또 의사가 필요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학습자의 그 성향을 잘 분석하고 또 이렇게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학습자의 학습 활동 촉진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거를 그 PBL이라 그래서 저는 그 플라브럼 베이스드 러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를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했네, 많이 오버했네요. 예, 여기에서는 포인트 배지 레벨이라고 해서 이것도 각 대학에서 잘 아시겠지만 포인트 점수제라든지 또는 마일리지 제도로 이미 정착을 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듀의 기술을 맞춰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교사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디지털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다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두 분 모두 교수학습에 있어서 뭐 대가분들이셔가지고 여러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싶으신 마음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가 이제 저희 대학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 그런 아까 나온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듀테크 적용이 이제 전공 교육도 필요하겠고 교양 교육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교양교육센터도 맡고 계시고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서일대학교 윤태복 교수님의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윤태복입니다. 이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또 부담이 커지는데요. 네, 제가 오늘 여기 발표 순서 세 번째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앉아가지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앞에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머리가 좀 이렇게 혼란이 좀 왔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입학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학과장을 또 맡고 있어서 학과 입사장을 하고 왔는데 뭐 학령 이후 감소로 대부분 대학들 다 비슷하야 생각 드는데요. 1등, 2등급부터 7등급까지 40명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도장은 찍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게 몇 번 순환 돌면서 좀 많이 좀 학생들이 바뀌긴 하겠지만 이 학생들의 기본 역량의 밴드위스가 너무 커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학과 수업을 운영해야 될지가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제 더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집체교육 위주로 수업을 운영했던 우리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든가 학습 부분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무슨 교육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개별 교습소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이제 홍정민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어떤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학습 데이터나 교육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물론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와주는 거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케어할 때 중간 단계에서 좀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해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당장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대학에서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지금은 이제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시스템 또는 기술 이 부분이 항상 나오자마자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말씀하신 에듀테크라는 이 키워드가 30년, 40년 전에 벌써 이러닝이나 컴퓨터 베이스드 트레이닝, 러닝 이런 키워드로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러닝 부분에서도 뭐 그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얘기 나오면 한 10년, 20년을 하신 분들도 돈을 번 이러닝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나오는 거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비군 훈련 원격 교육한 거 하고요. 메가스터디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러닝으로 돈 버는 회사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이 아니라 과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이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자가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자이건 타이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학생들조차도 이런 부분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를 경험하고 대학에 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제가 지금 여기 오늘도 어제 오면서 자료를 찾아봤을 때 저희 과에 C 언어 프로그램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IT 전공 관련 학과는 이 C 언어 프로그램이라는 과목이 다 있습니다. 거의 있어요, 다요. 유튜브 검색하면요, C 언어 프로그래밍 강좌가 한글로 검색하면 22만 개가 나오고요, 영문으로 검색하면 1000만 개가 넘게 나옵니다. C 언어 강좌만요. 무료요. 뭐 앞에 말씀하셨던 무크의 코세라, 뭐 유다시티, 유림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 중에 1000만 개, 뭐 20만 개 영상에는 500만 명 이상이 들은 내용 또는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좋아요를 누른 강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강좌들이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좋게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강좌를 두고 우리 학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 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도 한번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에듀테크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말씀 주신 사항에서는 정말 피부에 와닿던 부분은 1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디지털 러닝을 진행할 때 관리와 케어 영역을 보다 신경 써야 된다. 저는 이 글씨가 더 크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듀테크는 전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얘는 도구지, 뭐 교수님들 학교에 수업할 때 분필 가지고 뭐 판사하신 것처럼 또는 보드마커 가지고 하신 것처럼 얘도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 시스템이 들어옴으로써 누군가는 이만큼 돈이 들어왔는데 뭐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또 어떤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거 저 비싼 거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나는 더 편해지겠지? 학생 입장에서는 역으로 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게임하면서 동영상 강좌도 듣지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잘못 활용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등급부터 7등급 더 큰 교육 격차가 있는 환경에서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이런 케어와 관리를 위한 어떤 또 뭔가 진단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수의 역할은 더 늘어나지 절대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뭐 정보 관련 시스템,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이제 성과 관리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하고 할 때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은 이제 거기에 데이터를 다 넣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에듀테크도 아까 이 기조 강연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할지 내지는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이 혁신 지원 사업에서도 그 에듀테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원격 교육 내지는 교육 혁신이란 이제 이름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사업들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혁신 지원 사업단을 직접 맡아서 그 운영하고 계신 부산여자대학교 류미님 교수님께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유미님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데 앉았더니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토론자분들께서 예쁜 서울 말씨로 그것도 조곤조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어 주셔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 제가 준비한 토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앞에서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어느 부분을 빼야 되지? 다른 분들 내용을 듣기보다는 그 고민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원고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휴넷 홍정민 소장님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마이크로러닝, AI의 활용 범위,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용 사례 방법들을 입증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우리들에게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계는 혁신이 일어나기에는 관성이 굉장히 강했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 분야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AI 기술 파도를 만나서 교육 분야의 관성을 조금 더 빠르게 깨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래학자 로저 제임스 해밀턴에 의하면 2024년도에 우리는 인터넷 환경 2D보다는 3D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최근 교육 매체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열쇠라고 불리는 에듀테크는 VR, AR, AI, 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교육 서비스가 융합해서 새로운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에듀테크와 기존 이러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러닝은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단순히 우리가 뭐 온라인에 탑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에듀테크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의 난이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VR을 통해서 학생들이 남극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걸 간접적으로 탐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VR로 구현된 가상현실 속에서 인간의 신체 내부 장기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서 가상 어떤 수술 경험을 통해서 실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의가 20년 전부터 우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사용 또한 이제는 남녀노소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술의 한 부분으로 이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에듀테크도 제가 교육이다 보니 에듀케가 입에 익었습니다. 에듀테크도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백업으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교육을 생각해 보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 역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 학교에 언제까지 와야 된다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숙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기한이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던 오프라인 수업 대신에 만약에 온라인에서 강제성 없이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생 개인 맞춤형 콘텐츠로 교육을 하더라도 학생 유저 스스로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영화, 다른 콘텐츠들처럼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강제성을 줄 수 있는 것이 AI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진행을 할 경우 학생들에게 어떤 강제성 부여 이 부분의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표 자료 146페이지 학습자의 학습 활동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게미피케이션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디지털 러닝을 진행할 때 매니지먼트와 케어 영역을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더불어 생각하기를 인터랙션이 좀 더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교사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듯이
AI가 단순한 어떤 컨텐츠 제공이라든지 시연 이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 유저 스스로가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컨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흥미로워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미래 교실은 어떤 모습일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 19세기 학교, 21세기 학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적어도 학교 교실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뭐 교육 과정을 일방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바일 북으로 대체되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오프라인 집합 교육은 집단 지성 협업 중심의 어떤 프로젝트 학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은 물론이고 AR, VR,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미래 교실은 이제 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은 벌써부터 메타버스 활용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 웹엑스, 화상으로 하지 않고 이 MZ세대를 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했답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에서는 EBS와 함께 그 EBS 메타 캠퍼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저희 크게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불안합니다. 폭탄 터지는 건가 해서요. 그래서 EBS 메타 캠퍼스 구축 이거를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세계 INC가 원래 기존 신세계 자체 플랫폼이 있답니다. 거기에 더해서 AR, VR 기술을 좀 더 접목해서 메타버스 활용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9.99달러짜리 익스플로러 VR 남극과 오지를 탐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여러 교수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10월에 회사 이름과 로고를 메타로 바꾸었습니다. 미래학자들 중에는 미래에는 교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고,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사회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학교나 교사의 역할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회적 역할은 최소화될 것이고, 그것보다는 왜 학습이 필요한지를 학생이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코칭해주는 역할로 전환되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는 에듀테크가 도입되는 혁신적인 시대에 교육자인 우리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들의 이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상에서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에듀테크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에듀테크 기반의 이제 기술이라는 것들이 최첨단 기술이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제 교사는 AI로 대체가 좀 곤란하다, 네, 곤란한 직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이어령 씨께서 언급하신 디지로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화되면은 다 좋을 것 같지만 실은 아날로그도 필요하고 아날로그가 디지털과 잘 어우러지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에듀테크가 현재의 오프라인 교육하고 잘 접목되는 그런 구조를 좀 상상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직접 현장에서 겪어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내지 뭐 이론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 기존 발견해 주신 홍정민 소장님께 좀 마이크를 넘겨서 그 앞서 이제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신 소감을 포함해서 좀 마무리해 주시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정민 소장이고요.
지금 너무 앞에서 좋은 말씀, 강연보다 더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만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술을 결국 교수자가 쓰는 거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도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기업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화를 쓰는 공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교육자가 되게 중요해서 저는 그래서 뭐 어떤 거 에듀테크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플랫폼부터 구축하고 기술부터 하는 것보다는 교사분들 먼저 육성시키는 게 되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육자의 마인드가 변해야 그 기술이 보이고 기술을 쓰게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에듀테크가 모든 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기술은 받쳐줄 뿐이고요.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지금 에듀테크에서 변하는 것에 되게 많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요즘 최근 많은데 변하지 않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의 육성이라든지 컨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결국 교육이란 목적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한 손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고 또 한쪽에서는 변하는 것들을 따라잡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싶고요. 전문대학 혁신성과 공유를 해서 저희가 또 기업 현장에서 하나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기업 교육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리스킬링이랑 업스킬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술 변화가 한 100년이던 수명이 한 5년 정도로 지금 깎여다 인사 쪽 출신이다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이 막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전문대 협의회에서도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저희도 기업 현장에서 교육시키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직업 훈련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아마 앞으로 전문대학이나 이런 미래가 평생교육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리스킬링, 업스킬링이 글로벌하게 이슈가 된 게 진짜 오래고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재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에 또 기술과 컨텐츠를 가진 전문대학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육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 과정을 이렇게 좀 변화를 주고 강화하려고 할 때 교육 과정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후에 중요시되던 것이 교수자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해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기업 교육에 있어서 리스킬링이랑 그 업스킬링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고등 직업 교육 기관으로서도 매우 좀 이제 그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홍정민 소장님 그 발표까지 해서 요 패널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현장과 온라인 질문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보니 줌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만 카메라를 모두 끄고 계셔서 손 들고서 지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립대학교 정시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드릴 질문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 먼저 말씀드리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용어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부터인가 작년 말부터인가 제가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런데 에듀테크라는 단어는 지난 몇십 년간 다들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아실 텐데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에듀테크라고 줄임말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단어를 유독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만 신조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세계적으로도 정의 같은 게 바뀌었나 싶어서 구글링을 해보거나 학술 검색을 해봐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에듀테크라는 단어는 교육공학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단어를 신조어처럼 취급을 하고 있고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용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 단어를 전 세계랑 다른 용어로 이렇게 쓴다면 좀 부끄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글 검색을 해봐도 2021년에 우리나라 분들이 그 논문을 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무분별한 영어 줄임말 유행어 만들기에 좀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간 사용돼 왔던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의 줄임말을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용어적인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교육공학은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쓰고 에듀테크라는 단어는 좀 안 쓰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러닝이라는 단어는 학문적인 정의가 있는데 에듀테크는 좀 다른 게 아마도 구글링을 하실 때 에듀테크보다는 에드테크라고 많이 해요. EDT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 출발 자체가 학문보다는 산업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핀테크라는 단어를 쓰다가 금융과 테크놀로지 결합 이게 넘어와서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산업 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에듀테크라는 단어,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세계적으로는 되게 유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단어에 되게 민감한 것 같긴 하고요. 산업적으로는 에듀테크라는 단어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육 산업에 테크놀로지가 되면서 교육 산업이 됐다라는 거고 아마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학문적인 정의는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으로 공용적으로도 꽤 쓰입니다. 이 단어는 메타버스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원도립대학교 심도식 교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에듀테크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회를 들으면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홍정민 연구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에듀테크랑 우리 학교 쪽에서 얘기하는 CTL이나 교수학습법에 대한 그 에듀테크나 이게 종류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교수학습법적인 뭐 플립드 러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것도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은 홍정민 소장님은 우리 HRD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간 쪽으로 수업을 하면서 테크놀로지 HRD 쪽으로 들어가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개가 상반된 게 아닌가 내용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에듀테크는 우리 홍정민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예,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예, 아마도 저희가 이 교수학습 쪽에 상당히 대학이 역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도 이제 발표 중에 나왔습니다만 그 에듀테크를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서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일반적인 기반은 진작에 이제 갖춰져 있지만 그걸 좀 더 고도화하고 이 교수자들하고 이제 학습자들을 잘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강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 함순아입니다. 저는 이제 3년간의 혁신지원 사업을 실제로 이제 수행한 실무자로서 지금 이 강연을 토론을 들으면서 혁신지원 사업에서 뭐가 달라졌나 좀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어쨌든 저는 포괄적으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이런 그 의도로 이 토론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기반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서 대학별로 평준화되지 않았나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좋은 성과다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수자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저의 큰 숙제이거든요. 이건 나이 많은 교수분들이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젊으신 교수님들이 잘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사실적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교수자들을 움직이는데 어떤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겠는가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요, 강사가 거의 싹 바뀌었어요. 세대 교체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도 한 2,000명 정도 섭외를 하거든요, 연에. 2,000개 정도를 만드는데, 강사분들 섭외하면 10개 정도씩 만드니까 한 200명 정도를 섭외를 해요, 1년에. 근데 제가 그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5년 전의 교수진이랑 지금랑 완전 달라졌어요. 되게 실무자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 쪽이 되게 많아졌고, 되게 또 트렌디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되게 웃긴 강사가 되게 좋았다면 지금은 전문성 있는 강사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공중파 TV에서 스타가 유튜브의 스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채널이 바뀌면서 손가름이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에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아마도 예전에는 이론적이고 유머 있는 강사가 되게 있었다면 지금은 싹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지금 시계가 깜빡이면서 끝났다고 알려주고 있어가지고요. 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패널로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 패널 회의를 좀 마치고요. 그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토론회장 옆에 컨벤션 A홀입니다. 여기에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 90분간 중식이 제공되니까 거기서 중식을 드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1시 30분부터 컨벤션 B홀, 그다음에 C홀에서 각각 어제와 동일하게 우수성과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성과 발표 내용들, 대학 혹은 내용은 현장 발표 자료집에 일정표를 확인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발표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